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들을 잘 학습하고 오신 분들은 이런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일반 전표에서 전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냐? 말 그대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이 정부 보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상환할 의무가 없을 때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건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부채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상환할 의무가 있으면 장기 차입금, 상환할 의무가 없다면 회사의 정부 보조금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 정부 보조금은 코드가 사실 조회를 했을 때 한 가지만 나올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계정 과목을 검색하다 보면 옆에 참고란이 있죠.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 것인지 받으러 것인지 나눠주는 게 있는 것처럼요. 이 정부 보조금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보통예금에 차감하는 성격으로 계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나 있냐면 1억 원의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 보조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정부 보조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순수한 보통예금 자산은 8천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주로 이제 시험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세무 1급을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난다라면 나중에 이렇게 나기도 하죠. 뭐냐? 바로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했으며 나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취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심플하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거죠. 이 기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보통예금에서 5천을 내어줄 때 실제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돈 2천에 내 돈 3천이 나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예금만 처리하게 되면은 표시가 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대변에 있었던 이 보통예금 통장의 세컨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이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서 이 녀석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정부 보조금이다라고 해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조금 계정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통예금에서 5천을 냈다 하더라도 보조금 2천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는 3천만 원만 내 돈이 나간 거죠. 이런 내용을 쓰다 보면 기계가 5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실질적인 장부 가치는 3천입니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는요.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을 50%는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 나머지 50%는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라고 했을 때 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장기차입금과 정부 보조금이죠. 보통예금의 차감이라는 건 요 보통예금에 들어와 있는 정부 보조금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이력은 없는데요. 그래도 알고 가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푸시겠죠. 자, 이제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이라는 건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훅 떨어지는 거죠. 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있겠고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기계 장치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의 감가상각을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장부 가격 2천이겠죠? 자, 만약에 내가 돈을 받고서 매각했다면 2천 이상 받았으면 처분이익, 적게 받았으면 처분 손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기계장치 5천만 원짜리 감가상각 3천 진행한 다음에 받는 돈 전혀 없이 그대로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니까요.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대요. 자, 우리가 뭐 홍수나 화재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받는 뭐 보험금 수익이나 보험 차익 이런 계정들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보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기계장치 취득원가 3천,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의 다음 코드 번호로 해서 550, 그리고 차변에 차이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문제 안에 손상차손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아, 내가 돈을 받고 매각하는 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했겠지만 여기는 돈을 받는 거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손상차손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될 텐데 어차피 둘 다 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의 장부 가격 2,450과 제로를 맞췄을 때 얘는 제로까지 떨어져야 되는구나. 장부가액 2,450을 모두 제로로 떨궈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손상차손을 진행한 거죠.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회계 1급에서 꽤나 중요하게 많이 다뤄봤는데 세무 2급에서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전표로서 나오는 빈도수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이 내용을 모르시면 곤란하죠. 왜냐? 여러분들 앞에 이론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실 때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엔진 교체와 같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이었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산 계정을 늘려주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차변에 기록을 하죠. 자,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면요. 현 상태 유지, 원상 회복 이런 정도의 지출입니다.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비용에 대한 증가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에 대한 증가가 발생할 것인지 굉장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였고요. 엔진을 교체했군요.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770이 나갔습니다. 승용차의 엔진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엔진의 교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770인 것 같은데 요 녀석을 왜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느냐?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8인승 이하의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아무리 업무에 쓰고 있다고 해도 세법에서는 비영업용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해서는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아무리 가장 근본인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매입수액을 공제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54번 불공제를 입력했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요.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즉 어떤 문제예요? 세금 계산서가 지금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는 54번 불공제로 매입매출 전표에 넣어주겠지만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면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이거는 어디로 입력을 해줘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가장 기준이 되는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입니다. 라고 매입 매출 전표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현금 영수증처럼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세금 계산서 아닌 증빙이라면 모두 그냥 일반 전표에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계약금이죠. 먼저 지급한 거, 먼저 받은 거. 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할 수도 있지만요. 꼭 이 내용은 물건을 구매할 때만 선급금을 쓰지는 않아요. 내가 어떠한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금을 먼저 납부했다라고 하면 선급금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여기다 써드리면 만약 건물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을 치룰 때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니까 이걸 좀 조심하자. 이걸 제외하고는 즉 건물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들 기계장치를 구매하기 위해서든 어떤 계약에 있어서든 계약금을 먼저 줬다라고 하면 선급금. 자, 반대로 이제 선수금이 나와 있고요. 상품권 선수금이나 이런 것들도 선수금 계정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품권 선수금으로서 일반 전표 회계 처리하는 건 너무 옛날 옛적에 나오고 그대로 나오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긴 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론형 문제로 물어보죠. 이 계약금을 먼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상품권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내가 손익계산서에 수익을 인식해도 되느냐. 안 된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은 수익이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시점이다. 이런 표현들도 잘 기억해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 500을 즉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장치에 구입이 됐든 원재료에 구입이 됐든 계약금의 지급은 선급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서 판매 대금을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하죠. 자, 계약하고서 계약 대금을 받은 거예요. 이 판매 대금 중에 20%를 받은 거라고요. 즉, 제품 매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품 매출 대금이 되겠지만 이 제품 매출과 관련한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금의 회수요. 별표가 조금 늘어나네요. 네, 맞아요. 출제 빈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외상 매출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죠. 열흘 안에 언제든지 갚아도 좋아. 만약에 그런데 뭐 5일 안에 갚으면 3% 깎아줄게, 2% 깎아줄게. 이런 식의 조건이 걸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5일을 경과해서 뭐 6일차, 7일차라고 한다면 똑같이 100만 원이 들어왔겠지만 만약 5일 이내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97% 금액 97만 원만 들어오고 3만 원은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매출 할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406번 코드는요. 404 제품 매출에 속해 있는 코드입니다.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대부분은 이렇게 제품 매출 대금에 대해서 일찍 회수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전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거는요, 뭐 너무너무 그냥 평범한 문제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외상 매출금 오늘 물산 거 찾아보면 잔액이 770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이렇게 끝내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볼게요. 외상 매출금 대금이 5천만 원이었죠. 자, 할인율 1%.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5천만 원의 1%인 5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에 대한 관련 코드. 나머지 99%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 자, 뭐 예상했다시피 483만 원의 요 거래처까지 잘 체크. 그다음 제품 매출이다라고 했으니 매출 할인 2%는 406번 코드. 나머지 98%가 보통 예금이죠. 아, 봤더니 거의 구조가 유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언제 매출 할인을 쓰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에서 매출 할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큰 고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임차 보증금이다 라는 내용.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11회차 기출을 보았는데 보이더라고요. 임차 보증금. 자,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 우리도 여러분들 왜 월세나 이런 거 계약을 하려고 하면요. 일단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그날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금을 내죠.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계약금 계정을 쓰시게 되겠고요. 만약 이제 선급금이 10%였다. 그럼 나중에 보증금을 납입할 때 100%와 관련된 보증금이 있다면 그 중에 10%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뺀 나머지만 납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린 월세, 보증금 상계 처리. 자, 우리가요, 어디 대학가의 원룸 건물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무보증금의 월세만 받는 곳이 없어요. 왜냐? 이 집주인들, 방주인도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월세가 떼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월세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깎아서 충당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있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자, 이 세입자는요. 내가 오늘 월세 나가야 되는 날인데 월세에 1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안 나갔어요. 그래도 비용은 발생주에 따라 내가 1년 동안 사용을 혹은 한 달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써 놓았던 겁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깔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빼고 이 미지급금 밀린 월세를 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세입자는 보증금이 90만 원만 남아있는 거고 밀린 월세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계약금이 100만 원이고 잔금이 900이었네요. 계약금 먼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나머지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내용을 같이 볼게요. 사무실 임차하기 위해서 8월 2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지금은 9월 2일이고요. 이미 8월 2일 날 계약을 체결했었군요. 자, 그러면 임차 보증금은 전체 보고 계시는 것처럼 1,0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를 쓰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 100만 원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해리움이다 라고 하는 계약금 계좌를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예금으로 9배 여러분들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를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3일 날 임차보증금 1,500, 먼저 2월 3일 날 계약금 500, 나머지 잔금은 보통예금. 어떻습니까? 임차보증금을 낸다라고 할 때 계약금 뗀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는 거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었죠? 자, 구조가 계속 동일해요. 그죠?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1,500, 그 다음에 계약금 500에 나머지 보통예금. 자, 마지막 밀린 월세, 미지급금으로 만들어놨던 임차료, 즉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금 써놨으니까 그 미지급금을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린 월세를 보통예금에서 낸 것이 아니라 보증금 깔게, 보증금에서 차감해줘 이렇게 정리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술금입니다. 와우, 예술금은 뭐 회계 1급에서도 워낙 중요했었고 여기 세무이급도 중요합니다. 남이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받아놓고 있는 부채 계정이죠. 이런 예술금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근로소득세, 급여, 임금, 그 다음에 상여에 대해서도 역시나 근로소득세,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상대가 받아가는 거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3.3을 원천 징수한다거나 4.4를 원천 징수한다거나 혹은 뭐 8.8을 원천 징수하는 이런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될 거고 우리가 원천 징수했던 건 부채예요. 나중에 다음 달 10일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와요. 영업부 제조부에서 전체 총 급여에 소득세 등 공제액 합계 나머지 차감 지급액이 등장을 하네요. 자, 4월 급여 지급 내역이었으며 4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차감 지급 내역이 즉 403만 5,770원이 나가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총 급여는 450이나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간 거죠. 자, 공제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 급여 240과 210이 있더라. 그래서 450이라고 처리하느냐? 자, 앞에를 봤더니 부서를 왜 언급했나? 800번대 급여, 500번대 임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0번대 급여 240, 500번대 210만 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세무교육 전문가인 한세법 씨를 초빙했어요. 생산부 직원, 500번대 코드구나.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100만 원 중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지급, 교육 훈련비로 처리할 것. 자, 3.3%의 사업소득세를 받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3만 3천 원을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해놨네요. 나머지 96만 7천 원을 보통예금 지급, 모두 다 교육훈련비 500번. 자, 아래 답만 볼게요. 동일한 구조이죠. 예수금, 원천세에 대해서 예수금이며 보통예금 지급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영업팀이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의 교육훈련비. 자, 역시나 교육훈련비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액. 자,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든 포함하든 상관없이 자료에 제시된 거 상관없이 이 지방소득세와 국세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건 모두 예수금으로 불러주시게 되겠고요.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내용. 그리고 이들은 영업사원의 직무교육, 즉 800번대 교육훈련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증원 사경금에 대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 자,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하되 거래처명은 생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부에 대한 500번대 상여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부에 대한 800번대 상여금 500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모두 올바르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공제액의 합계 89만 원. 어차피 500번대든 800번대든 이 예수금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부채죠.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만 500번, 800번을 구분하지 예수금이라는 부채는 한꺼번에 써주고요. 나머지가 차인 지급액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복잡할 것만 같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래 영업직원, 그 다음 생산직원 각각 따로따로 넣어주는데 다만 조심할 점은 지급을 할 때 기본금만 지급한 게 아니라 영업직원은 직책수당까지 해서 250이 나가고요. 임금은 230이네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해서 쭉 공제액의 합계 토탈 합계가 445890, 납부가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사례.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즉 앞에 보셨던 문제처럼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써놨던 이 녀석, 이제 납입합니다. 납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예수금이었죠. 소득세 50에 지방소득세 5만 원까지 모두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저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급여가 어디든 한 번은 꼭 들어가자. 확정 기여형엔 급여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퇴직 급여. 그 다음 확정 급여형이다 라고 했으니 아래쪽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수수료를 납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계정까지 써야 되네요.
자, 4월 30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이백인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런데 여기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제목에 급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은 급여가 아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55만 원의 수수료까지 해서 전체가 1,055만 원이 나갔고요. 영업부 직원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도 판매 관리비 쪽에 해당하는 800번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확정급여형. 와, 확정급여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내용을 보니까요. 확정급여형은 사실 이 확정급여형의 운용을 주체자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운용 수익도 역시나 회사의 확정급여형 잔고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녀석이 바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며 대변의 이자 수익인 거죠. 자, 당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 상품에 가입. 자, 확정급여형, 조심.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등장을 하네요. 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했으니 500번대 퇴직급여는 없겠네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급여가 하나 들어가야죠. 여기는 퇴직급여 영업부서니까 800번 코드로 이렇게 따로따로 제조부 직원, 판매부 직원, 영업부 직원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나가죠. 자, 확정기여형 이제 알 것 같죠? 여러분들 기여형 급여자가 없어. 퇴직급여 써야지 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확정기여형 그래서 퇴직급여 워낙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뭐지? 처음에는 확정급여형의 문제만 보여서 확정급여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문제를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확정기여형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가 거의 비율이 반반이구나 라는 걸 또 문제를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확정기여형이 또 등장을 하며 퇴직급여 보시다시피 공장 직원이었다면 그 퇴직급여도 500번 코드로 가는 거죠. 자, 확정기여형이다. 급여 필요하다. 급여가 5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사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대변을 액면가액으로 기록하시는 거죠. 차변은 실제 받는 돈, 발행가액입니다. 물론 이 발행가액을 기록하실 때 사채 발행비나 이런 게 있다면 모두 다 차감을 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는 거죠. 사채 발행비는 그만큼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이 된 상황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고 반면 사채 발행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채 할증 발행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역시나 사채 발행비가 차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생기면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을 그만큼 줄이시면 되겠고요. 혹은 따로 결제가 돼서 나가면 그걸 쓰시면 되겠고 차변에 빌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빌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구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기 상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을 하게 되면 액면가액만 그대로 상환하면 끝납니다. 문제는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될 때 내가 갚아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면 사채 상환 손실, 반면 더 적은 돈이 나가게 되면 사채 상환 이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 사채 1,085만 원의 발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액면보다 더 많이 받으면 할증 발행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그 다음 역시나 액면가액 1억, 사채를 1억 200에 발행.
자, 차대변 밸런스를 보니까 대변에 역시나 사체 할증 발행 차금. 자, 11월 2일입니다. 액면가액인 사체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사체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면 대변에 사체에 대해서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액이 3천만 원이었다. 3,200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에 들어왔구나. 200에 할증 발행 상황이구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네요. 사체에 대한 액면, 대변의 사체 9,900을 발행, 보통예금에 들어왔고 나머지가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체가 이제 너무 지겨워지려고 그래요. 그쵸? 마르고 닳도록 너무 지겨워졌어. 사체가 발행이 되면 액면, 사체 96만 원의 발행. 여기까지만 하면 4만 원의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이었겠지만 2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 자, 그렇다고 해서 차변에 사체 발행비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변에 보통예금에서 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가 96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가 2만 원. 결론적으로는 자산은 94만 원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미 대변의 현금을 이렇게 쓴 것도 우리가 받게 되는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다. 자, 그럼 줄어드는 만큼 대변의 합계는 102만 원, 차변의 합계는 지금 현재 뭐가 없었다면 사체의 발행비를 쓰지 않았다면 4만 원이었을 텐데 나머지 금액 비는 걸 봤더니 102만 원에서 보통예금에 들어왔던 96을 빼더니 얼마더라? 6만 원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액면가액 역시나 2천, 사체를 이번엔 할인 발행해서 사체 할인 발행 차금. 이론형 문제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문장 하나 이야기하자면 사체 발행비는 사체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며 이 가산된 사체 발행비까지 계속해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증 발행은 이만큼 있었다가 사체 발행비가 있으면 되려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각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거죠. 하지만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사체 발행비까지 합쳐지게 되면 상각의 대상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월 11일 액면 5천 중 중간에 3천만 원만 상환. 자,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에서 3,085가 나가게 되겠고요. 사체는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밸런스를 보니 차변에 비고 있죠.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사체 상환, 손실. 이렇게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었을 때 쓰는 계정이죠. 자, 증자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증자다라고 하는 내용들 자본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강 마무리할 때도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